네, 플라톤의 교육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의 어떤 전통적인 그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학과 대학을 얘기하죠. 이 말미에 대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소학을 한 15세 정도까지 하고 15세 이상은 이제 대학 교육을 받게 합니다. 물론 이제 소학이라는 어떤 그 문집은 그 12세기 남송의 유학자인 그 주의가 정리를 했는데, 이 정신은 맥락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플라톤의 어떤 그 교육 사상도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합니다. 15세까지는 보편적인 교육을 주장해요. 그 플라톤이 주장하는 보편적인 교육은 이 시가와 체육입니다. 체육은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짐나지움이라고 하고 있는 그 어원이 되는 그런 체육 교육을 얘기하는 거고, 시가는 보통 이제 무식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뮤직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음악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음악 교육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냐면 이 고대 히라브의 신화 중에서 여신 중에서 무사 여신이 있어요. 무사 여신. 혹시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 중에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읽어보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리아스 같은 경우는 무사 여신이시요. 아킬레우스의 용맹을 노래하게 하소서. 호메로스가 그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에는 무사 여신이시요. 뼈 많고 지혜로운 그 오디세우스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노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곧 당시에 시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무사 여신의 신의 목소리를 대행한다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사 여신은 보통 이제 문헌에 따라 좀 다른데 한 7 여신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서정시, 서사시, 뭐 희곡, 뭐 되게 다양한 춤 이런 그러니까 문화 전반적인 것에 대한 관장하는 신이 무사 여신이에요. 그럼 이 무사 여신의 어떤 데서 나온 어원이 무식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가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시, 뭐 서사시 이 정도의 국한된 장르로 보는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문화, 전반적인 예술, 전반적인 어떤 이런 교육에 관계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이 국가라는 그 대화편은 보통의 다른 대화편들은 그 한 권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인용했던 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라케스라든가 이런 대화편들은 한 권식에 있어서 그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라는 대화편은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대화편의 짧은 대화편에 10개의 분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번역본으로 보면 한 600 몇 쪽 정도 됩니다. 그 내용들만 방대한 그 대화편인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편적인 교육으로서의 시가와 체육 교육이 한 80조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국가라는 대화편이 교육뿐만이 아니고 정치, 문화, 예술, 종교 등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전체도 아니고 이 보편 교육으로서의 시가와 체육 교육에만 80조 가까이 할당을 했다는 것, 10% 이상을 할당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플라톤에게 중요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용문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수호자들의 교육으로는 몸을 위한 교육으로는 체육이 있겠으며 혼을 위한 교육으로는 시가가 있겠네만. 이렇게 처음에는 소크라테스가 분리해서 얘기를 해요. 체육교육은 몸을 위한 교육이고 시가의 교육은 혼을 위한 교육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용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하면 시가와 체육교육 둘 다 혼을 위한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왜 이런 보편 교육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린 사람은 뭐가 숨은 뜻이고 뭐가 아닌지를 판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나이를 지금 갖게 되는 생각들은 좀처럼 씻어내거나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있어요. 바로 이런 까닭으로 이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들은
훌륭함과 관련해서 가능한 한 가장 훌륭하게 지은 것들을 붙도록 하는 것을 어쩌면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만 할 것일세. 어린 사람은 뭐가 숨은 뜻이고 뭐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모방하기가 쉽죠. 그래서 어릴수록에 이러한 훌륭함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속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무절제와 질병이 이 나라에 넘칠 때 많은 법정과 의원이 문을 열 것이고, 이건 뭐냐면 어렸을 때 이 시가와 체육 교육에 의한 혼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무절제하고 자기 몸도 관리 못하면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게 되겠죠. 이런 경우 많은 법정과 의원이 문을 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라에 있어서 나쁘고 부끄러운 교육의 증거로서는 정상급의 의사와 재판관들이 하층민들과 수공예가들 뿐만 아니라 자유민풍으로 양육된 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 이상으로 큰 것을 자기는 가질 수 없든지 자체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남들이 주민이나 재판관으로서 정해주는 것을 올바른 것으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고 교양 부족의 큰 증거로 생각되지 않는가. 여기서 교양 부족이라는 번역된 말이 아무시코스고요. 왜냐하면 무식해가 없는 것. 이 무식해, 시가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시라는 장르가 아니라 교양 전체를 교육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체육교육은 힘을 염두에 두고서보다도 제 천성의 격정적인 면을 염두에 두고 이를 일깨우는 교육이네. 곧 우리가 영혼 3분설에서 지혜에 해당되는 것, 기계에 해당되는 것, 욕구에 해당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체육교육은 처음에는 몸, 소마를 위한 교육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뭐죠? 영혼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 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격정적인 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를 일깨우는 교육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가와 체육은 혼의 격정적인 면과 지혜를 사랑하는 면을 위해서, 부수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혼과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둘을 위해서, 곧 그 둘이 적절할 정도만큼 조장되고 이완됨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일세. 그 80쪽의 정도 방대한 분량에 있는 내용들을 짧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체육은 몸을 위해서, 시간은 혼을 위한 교육이라고 했는데 두 개 다 혼을 위한 교육이라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곧 격정적인 부분과 지혜를 사랑하는 부분에 두 가지 혼을 교육시키는 것이죠. 각각을 살리고 또한 그 각각의 격정과 지혜라는 부분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교육이 바로 보편적인 교육이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육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육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호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우리 맹자의 보편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맹자의 보편교육은 무엇을 교육하는 거라고 그랬죠? 농업기술? 목공기술? 아니면 돈 버는 기술? 아니죠? 보편적인 윤리교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륜으로 얘기되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윤리적인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문제. 그게 보편교육이에요. 그러면 자,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있는 보편교육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는 뭐냐면 수호자의 성향을 판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있어가지고 어떤 자가 수호자가 되느냐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정치적인 행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선이죠? 그렇죠? 대통령 선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지자체 선거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방향과 유지와 발전과 존속 또는 쇠퇴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수호자가 어떤 수호자의 성향을, 각각의 수호자의 성향이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보편적인 교육으로서 이 시가와 체육.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구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성품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은 올바른 나라는 수호자가 통치를 맡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이 공통된 알을 가져야 돼요. 뭐죠? 이 나라를, 올바른 나라를 위해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배움을 좋아하는 성향과
용기 있는 성향을 가진 수호자가 통치를 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민주주의는 뭐 옳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수호자의 성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 누가 더 다수인가요? 수호자의 성향을 가지지 못한 자가 다수예요. 근데 그 다수가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면 수호자가 통치자가 될 확률이 없겠죠. 그렇죠? 그것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보편적인 교육이 바로 내가 이 나라에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맡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라를 통치하는 수호자는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인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가 교육에 있어가지고 후대인들이 이거를 사전 검열 제도라는 식으로 좀 비판을 하기도 해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동안 그 서사시나 비극 또는 신화의 내용들을 소크라테스가 비판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 히랍의 신화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로 이 제위가 이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제위가 이어지는지 아세요? 죽여요. 죽이지는 않고 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크로노스는 그 자기 자식 중에서 강한 자가 자기 제위를 뺏는다는 신탁을 받고 태어나는 족족 집어삼키게 되죠. 근데 그 부분 제우스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우라노스의 남글을 자릅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상징하는 말들이 다 있어요. 어쨌든. 근데 제우스는 또 아비를 몰아내고 자기가 추방하고 자기가 제위를 차지하게 돼요. 다 뭐예요? 쿠데타예요. 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죠? 이런 거 교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또는 그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보면 아킬레우스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디세우스에서 저승에서 만난 아킬레우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속담으로 얘기하면 똥밭에 둥글어도 이승이 낫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해요. 실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실제 아킬레우스가 자기의 죽음을 후회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킬레우스는 영웅이에요.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영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히어로. 그러니까 히어로가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반신반의를 히어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헤라클레스예요. 아킬레우스도 영웅이죠. 엄마가 여신이니까. 그렇죠. 테티스. 지금 제우스와 우라노스 크로노스의 이런 제위 계승의 문제 또는 트로이 전쟁의 부제가 뭔지 아세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네. 신들의 전쟁을 해. 그리고 헤라는 가정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또 뭐죠? 질투의 여신. 신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쁜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영웅이 죽음을 두려워해? 뭐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이기예요. 자, 제가 처자 공유를 얘기하면서 처자 공유를 이 땅에 실현해야 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플라톤은 왜 소크라테스 입을 빌려가지고 이 시가의 문제, 서사시의 문제를 비판을 했을까? 지금부터는 저의 추론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대화편을 보면은 향연은 아가톤이라는 비극 시인이 비극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아가톤의 비극 작품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히랍의 3대 비극 작가라고 하는 아이시클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은요, 지금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어마어마한 지혜의 보고이다, 문화유산이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이 히랍의 정치, 사회, 문화, 제도도 타락을 했지만 문화, 예술도 타락을 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상 드러나요. 예를 들면은 누구죠? 희극.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을 보면은 그러한 예술이나 문화, 정치, 사회 풍자가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비극은 더 이상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와 감정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의 막장 드라마처럼 그런 식의 인간을 어떤 감정을 자극시키고
한 그런 것들로 변질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플라톤이 활동했던 시대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비극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플라톤. 자, 그러면서 비극의 시대에서 또는 신화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 로고스의 시대로 전환을 하는 계기가 이제 플라톤은 자기 일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가 됐다고 선언하는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향연도 그렇고 지금 국가도 그렇고. 그 부분은 우리의 주제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를 누리도록 하고, 다만 그러면 교육에 있어가지고 플라톤은 왜 그런 신화에서 신들의 어떤 그 부정적인 면들, 질투하는 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까? 제가 그 공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모방의 동물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모방을 안 할 수가 없다. 모방은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모방할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 중에서도 어린아이는 더합니다. 히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의 형성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미메시스, 그 다음에 헥시스, 그 다음에 에토스, 그리고 이제 자는 에토스. 이런 식으로 인격의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미메시스는 뭐냐면 이게 바로 모방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모방하는 성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맞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엄마를 모방하죠.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래서 언어를 뭐라고 얘기하죠? 머더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엄마를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모방을 하게 되면 이 헥시스는 뭐냐면 습관이라고, 이 헥시스와 에토스의 번역어가 약간 그 습관, 습성 이렇게 약간 다른데, 어쨌든 헥시스는 습관 같은 거예요. 내가 반복을 통해 가지고 몸에 형성되는 거. 예를 들면 뭐 나는 문 밖에 나갈 때 왼발부터 나가는 성향이 있고, 뭐 그런 습관이 있어.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습관들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이런 습관이 있어.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거는 어떤 것을 모방하면서 가지게 되는 습관들이죠. 근데 이 여러 가지 습관들이 내 몸에 형성이 되면서 내 성격을 구성해요. 하나하나씩 습성이 되어 이게. 이런 쌓여진 모든 것들이 형성돼가지고 에토스, 캐릭터가 됩니다.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제가 도식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떤 에토스를 가지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죠? 모방. 무엇을 모방할 것인가에 출발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동양의 어떤 일화가 있죠. 맹모, 삼천지교. 물론 다 뻥이라는 것이 이제 후대인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조사를 통해서 실제 뭐 거의 뻥이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있지만, 조작된 내용이라는 것이 있지만, 실제 어쨌든지 간에, 네?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시장 옆에서 뭐 애를 교육을 시켰더니 장사꾼 흉내를 내고, 그 다음에 어떤 장례식 하는데 장의사 옆에 했더니 뭐 이렇게 통곡하는 거 흉내 내고, 뭐 이런 식의 일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시가를 검열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내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을 모방을 할 것인가가 특히나 보편교육이 있어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의 교육이 있어가지고 중요하다는 얘기. 자, 예를 들어볼게요. 텔레비에서 딱 나올 때 15세, 12세, 19세 나오죠. 이건 사전 검열례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근데 이거 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물론 뭐 미국에서는 이 정도면은 뭐 15세인데 우리 19세 이런 논쟁은 있지만은, 과연 아이들한테, 지금 초등학교 같은 아이들한테 어떤 노골적인 어떤 성행의 장면이 있는 영화를 보여준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 그것은 언론의 자유이고 어떤 예술 표현의 자유야. 누구든지 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부모나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밀하게 들어가서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는 있지만은, 자라나는 어떤 아직 미성년, 성숙되지 않은, 성년이 되지 않은 자들의 교육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교육으로 단련된 혼은, 격정을 일깨우는 체육교육으로 단련된 혼은 자신의 몸을 다스리고 또 절제할 줄 아는 그런 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혼을 가지지 못했을 때 질병과 분쟁에 종속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사에게 종속이 되겠죠. 의술을 가진 자.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항상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에게 종속이 되겠죠. 자,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인용문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절제와 질병이 이달에 넘칠 때 많은 법정과 의원이 문을 열 것이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 타자와 내가 어떤 분쟁이 일어난다면은 내 스스로가 자유인으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제3자에게 판단해 주세요.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돼요. 야, 다 법대로 해. 야, 경찰 불러. 게다가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건강과 관련된 정보, 또 의료인, 유사의료 행위들이 뭉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이런 보편교육, 혼의 교육이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계속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혼들이 계속적으로 탄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미국이라는 사회를 보면은 의료제도와 그 사법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되게 부러워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세계인들이. 하지만 소크라테스에서 관점해 봤을 때는 미국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보편적인 교육 이후에 이제 수호자로서의 교육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그 수호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일반적인 의견이 아니라 보편적인 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에요. 한번 인용문을 읽어볼게요. 의견, 독사와 인식, 에피스테메는 각기 자체의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별개의 대상에 관계합니다. 그러니까 알매는 독사라는 알과 에피스테메라는 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두 번째,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한결같은 상태로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이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파악하지 못하면서 잡다하고 변화무쌍한 것들 속에서 헤매는 이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 도대체 어느 쪽의 나라의 지도자들이어야 하겠는가. 자, 알매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독사와 에피스테메.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제 독사와 에피스테메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두 가지 알매 있어가지고 어떤 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플라톤은 에피스테메, 보편적인 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볼 구체적인 수호자가 되는 과정은 바로 이런 보편적인 알, 에피스테메를 알아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독사와 에피스테메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눈이 있고요. 눈에는 시력이 있죠. 네. 그러면 보는 어떤 보임이 있습니다. 보이는 대상. 귀가 있죠. 청력이 있죠. 이건 들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력과 청력은 다른 능력이죠. 시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듣다, 귀로 보다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시에서는. 하지만 실제의 경우에 눈으로 들을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귀로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둘은 다른 능력이에요. 근데 이 시력과 청력, 눈을 다 묶어가지고 우리는 감각기관 또는 감각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감각기관, 감각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감각하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를 감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하면서 현실의 세계를 알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감각기관에 의한 알은 각자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보는 것과 너가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생명은 색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생명은 비정상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은 색을 저도 이제 그런 언어 습관에 익숙해 있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시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생명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 속에서 그 시력에 적응할 수 있는 이 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은 색을 보지 못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생명과 생명이 아닌 자는 다르게 보죠. 누가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생명은 틀리게 본다고 우리는 정말 단정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자외선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생명이잖아요. 자외선도 하나의 빛인데 적외선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사람 간에도 서로 보는 것이 다르고 사람과 다른 동물 간에 다르고 그렇죠? 또 문제는 뭐죠?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 보느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가지고 있는 알은 그때 달라요. 곧 보편적인 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알을 플라톤은 독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독사는 나중에 라틴어 오피니오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어의 오피니언이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 보면 오피니언 리더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혹시 문민하는 인간들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가지고나 조종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신문 지상에 보면 오피니언 리더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조심해야 됩니다. 플라톤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이 세계에는 이러한 현실의 우리 감각 기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암 이외에 다른 알이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자, 마치 시력과 청력 같은 감각 능력처럼 어떤 이러한 현실 대상이 아닌 감각 대상이 아닌 다른 어떤 알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플라톤은 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라틴어에 써가지고 누스라는 말이거든요. 아주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뭐 지성이라는 말은 그 인텔렉트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 누스가 라틴어 인텔렉투스로 번역이 돼서 영어 이제 인텔렉트가 되는 거고, 이것이 여러 가지 지성인, 인텔리겐차, 이런 말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력하고 청력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지성도 시력과 청력이 다른 것처럼 감각 능력과 다른 능력입니다. 그럼 감각 대상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대상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살펴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인 것이고, 그 이데아의 세계를 보고 아는 알미 에피스테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철학 교과서에 많이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의 기초를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수호자를 위한 교육 과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에피스테메를 알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이전에 플라톤의 이데아 세상은 아마 플라톤의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사상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많이 들어봤을 정도로 플라톤은 이데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데아가 엄청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한두 가지 아니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도 사실 제가 제 플라톤의 대학편을 직접 읽은 것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10여 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 이전까지도 제가 접한 플라톤의 사상은 다 다른 사람들이 해석한 것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책에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내가 연애를 하고 싶으면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직접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누군가가 끼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전달받고 전달을 하게 되면 내가 진짜 연애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사상을 이해한다는 것도 그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비유를 했었죠. 자, 설수가 영희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영희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아니죠. 철수가 말했다는 거. 철수는 영희를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영희가 나쁜지 아닌지를 알아야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물론 철수가 영희는 나쁜 사람이다. 또는 찰수도 말했다. 여러 사람이 말하고 영희가 나쁜 사람인가? 라고 의심은 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플라톤이 직접 자기의 이데아를 얘기한 것을 우리가 읽어봤을 때 그 사람의 이데아 사상을 내가 이해하든 이해 못하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어떤 해석만 가지고 그걸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플라톤의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조차 플라톤의 이데아 세상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형상학이라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인 저작물에 보면은 플라톤뿐만 아니고 당대에 많은 그 어떤 철학 기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플라톤의 이데아 세상에서 10몇 가지로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 내용도 플라톤의 주장과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몇 가지만 얘기 들어볼게요. 하나는 이데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의 이데아가 있는가? 아이폰의 이데아가 있는가? 또는 자동차의 이데아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데아는 현실 세계의 어떤 그 본이 되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저 초월 세계에 있다는 가정이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은 불과 이 세계에 탄생한 지 몇십 년이 안 돼요. 자동차는 한 몇백 년이 안 되죠. 그러면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물건들이 이데아는 없었을 텐데 그럼 이데아는 시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존재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비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실 대상은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데아는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지성이라는 다른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의 이데아, 자동차 이데아를 얘기하는 건 뭐죠? 마치 감각기관으로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이데아를 상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불리고 자동차라고 불리는 어떠한 가장 잘 만들어진 형태의 그런 실체는 이데아가 없겠죠. 뭐가 있을까요? 바퀴가 굴러가는 원리, 동력이 전달되는 원리, 이런 것들이 바로 이데아가 되는 거죠. 가장 잘 만들어진 자동차, 가장 예쁜 스마트폰 그 자체는 감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지성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데아를 규제적인 지침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로 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추구했던 그것 자체, 용기 자체, 올바름 자체, 경건 자체는 그 자체가 구체적인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칸트의 도덕법칙, 실천법칙과 같은 어떤 규제적인 것입니다. 조금 아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올바른 나라는 이 땅에 실제 구현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올바른 나라일까를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파라데이그나 본으로서 바라보면서 이것을 향해 가는 하나의 이상이고 소실적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마치 이 이데아를 어떤 그 구체적인 실체처럼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천국은 실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집 앞을 지나올 때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천국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 막연하게 천국을 구체적
천국을 생각하면 아주 살기 좋은 거, 무언가 내가 바라는 이상향처럼 느껴지지만 한번 천국 자체를 상상을 해보세요. 천국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는 건 뭐가 없죠? 배고픔도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네?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왜? 배고프지 않으니까. 네? 양은 풀을 뜯지 않습니다. 왜? 안 고프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랑도 없어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결핍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만남은 이미 고통인 이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고통이 없고 결핍이 없으면 그 반대로 뭐가 없죠? 그런 욕망과 어떤 그 사랑과 이런 것들 다 없는 그런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구체적인 곳에 나는 가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천국도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수가 비유한 천국의 비유를 보면은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에요. 다 비유이죠. 자, 그런 것처럼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도 그런 소질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 칸트입니다. 사족 같은 것이 되는데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을 읽어보면 칸트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자기가 실천 이성으로서의 자기의 이데, 이게 독일어서 이제 이데인데 이 이상향을 어디서부터 내가 얻었느냐?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이데아로부터 나는 이걸 따왔다라면서 칸트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칸트는 어떤 증명될 수 없는 자유, 신의 존재, 영혼 불멸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이데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칸트의 언어로서 다시 이데아를 얘기하면 이데아는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데아를 칸트의 언어를 위해서 요청할 수 있을 뿐이죠. 네,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이데아가 존재하는 초월 세계가 현상 세계와는 독립되게 따로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 서양의 주류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본질과 현상을 따로 독립된 것으로 보는 생각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플라톤의 이원론이 서양의 본질과 현상을 구분하는 어떤 이 사고의 기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원이고 이것이 결과에 해당된다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인과론적인 사고가 우리 인식들에 있다라는 게 칸트의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과 현상을 나누는 이 사고가 바로 플라톤으로부터 기원을 했다는 것이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어쩌면은 제가 실제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어보면요, 플라톤이 이원론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아가 현실과 무관한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있다는 식의 어떤 표현들이 비유적인 표현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플라톤의 주장이 이원론이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서양인들이 본질과 현상을 나누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된 것일까?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본질과 현상을 나눠서 바라보는 또는 다른 식의 이분법, 현실 세계와 초월 세계를 나누는 주로 기독교적인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이것의 기원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플라톤으로부터 찾아온 것은 아닐까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얘기를 헤겔의 언어를 빌리면 헤겔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정립된 전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엄청난 모순된 얘기거든요. 전제라는 것은 기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을 때 그 전제를 딛고 지금의 어떤
주장이나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이 전제 자체가 어떤 주장과 어떤 결론을 토대로 되기 위해서 정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전제가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해결하려면 나중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플라톤의 이원론은 현재 플라톤의 후대인들이 자기의 주장을 이원론적인 자기의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립된 전제는 아닐까라는 얘기예요. 이건 저의 의심이에요. 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러한 전제 속에서 한번 플라톤은 과연 이데아를 초월적인 세계에 있는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파이돈이라는 대화를 해보면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후대인들은 역시 플라톤은 이원론자라고 해석을 해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기 위해서는 신체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어야 되나요? 우리는 감옥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은 그 감옥은 우리의 전제일 수 있는 거예요. 감옥이 아니면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데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신체라는 감옥 속에서 만나야 돼요. 제가 칠판에다가 한번 도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원이에요? 좀 찌그러진 나. 자, 원의 정의를 아시나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원의 중심이라고 표현되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점은 면적이 있나요? 자, 이건 점인가요? 아닌가요? 점이요. 엄밀하게 점이 아니죠. 이거는 평균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떤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지금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각기관으로서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린 것 뿐입니다. 그럼 여기에 원이 존재하나요? 칠판에 원이 존재하나요? 아니죠. 그럼 원은 어디에 존재하나요? 소실적. 우리의 아이디어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의 어원이 뭔지 알아요? 플라톤의 이데아입니다. 이데아는 이런 거예요. 그럼 이데아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원의 이데아가 존재하는 세계가 어디가 있나요?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죠? 우리는 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현실에 존재하는 이 원 때문일까요? 아니죠. 원이라는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에피스테메라는 보편적인 이 아임을 얘기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스키엔티아로 번역이 됩니다. 이건 C로 쓸 수도 있고 스키로 쓸 수 있는데 스키엔티아. 이게 영어로 뭐죠? 사이언스예요. 우리 사이언스를 뭘로 번역하죠? 과학으로 번역하죠. 사이언스를 과학으로 번역한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죠? 사이언스는 그냥 알입니다. 보편적인 방. 뉴턴의 물리 법칙이 여러 가지 그 수식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F는 NA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사이언스예요. 왜? 자,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 달이 지구 궤도를 도는 것은 바로 이 F는 MA라든가 또는 중력 가속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칙적인 공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공통되게. 이게 뭐죠? 이데아입니다. 이데아에 대한 알이에요.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데아가 있는 게 아니고 달이 지구를 돌리는 이데아가 아니라 그 자체가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원리, 이게 이데아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것이 바로 에피스테메라는 거예요.
그러면 F는 MA라는 에피스테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봐야 돼요. 달이 지구를 도는 걸 봐야 돼요. 물론 그거를 본다고 해서 다 에피스테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걸 보지 않으면, 감각기관으로서 현상을 보지 않으면 본질 자체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본질과 현상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영혼이 불멸을 해가지고 우리가 죽고 나서 영혼이 어딘가에 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 영혼의 감옥이 신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현상 속에서 본질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데아만이 존재하는 초월적인 세계가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용기 자체만 있는 어떤 초월적인 이데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용기 있는 행동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봤을 때 용기 자체를 관련된 에피스테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용기 자체가 용기 있는 행동이 용기일 수 있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고 달이 지구 궤도를 도는 걸 통해 가지고 F는 MA라는, 지금 그건 F는 MA는 아닌데 어떤 중력이라든가 이런 것, 어떤 물리 법칙에 관련된 이데아를 보고 그 에피스테미를 알게 되는 능력은 그냥 저절로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현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를 보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를 볼 수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에피스테미를 가지게 되는 자들이 나라의 통치를 맡아야 된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교육과 훈련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 두 번째, 보편적 교육이 아니라 수호자로서의 교육.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소학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이제 대학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플라톤의 주장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이 나라에서는 수호자를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나라에서 철학자들로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지켜주도록 우리가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하게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올바른 것을 이들한테 말해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크라테스가 교육 과정을 얘기하기 이전에 동굴의 비유를 얘기해요. 동굴의 비유는 아주 유명한 비유이죠. 일단 책에 좀 동굴의 비유에 대한 그 어떤 사파와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일단 철학자는 이 동굴 안에서 가상의 세계에 살다가 동굴 바깥으로 나와서 실제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독사의 세계에서 에피스테미의 세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철학자는 어떤 그 가상의 세계에서의 그런 어떤 허상, 재물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런 것을 선호할 거야? 아니면은 실제 세계에 있어가지고의 배움을 선호할 거야? 배움을 선호하겠죠. 근데 통치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철학자는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를 맡겨야 된다. 왜? 공동체는 어떠한 부분적인 이익, 부분적인 집단의 편익이 아니라 전체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수호자에게 통치를 맡기는 것도 올바른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선거를 직접 나가보진 않았겠지만 투표를 해봤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까요? 나는 별로 국회의원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별로 정치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돼야만 된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경쟁을 합니다. 근데 플라톤은 뭐라고 주장해요? 나는 별로 통치하고 싶지 않아. 나는 배움의 삶을 살 거야라는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 고민할 다음 주에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치자의 역할은 통치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의 통치자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교육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럼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플라톤의 교육 사상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수와 계산을 배워야 해요. 수와 계산을 배우는 이유는 이것이 전쟁 수행 능력을 하는데 알의 기본이 되는 산술 능력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 사유 실험에 의해 가지고 필요에 의한 나라가 설립이 되다가 그가 사치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 안에서는 그 재화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재화를 뺏게 되는 걸 전쟁을 하게 된다고 얘기 드렸죠.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의 존립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쟁을 할 것이냐의 판단, 그리고 전쟁을 했을 때 패배하지 않는 그런 능력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와 계산은 전쟁 수행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산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보편적인 알을 향한 기본적인 훈련이 됩니다. 이 수와 계산이라는 것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이제 컵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필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책이 2권 있습니다. 책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이 연필과 컵과 연필과 책의 공통점은 뭔가요? 물건, 물질. 그렇죠. 어쨌든 하지만 실제 보면 다 다른 것들이에요. 그렇죠. 조금 아까 뭐 물질이라고 엮을 수도 여러 가지 엮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연필과 컵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책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어떻게? 수로. 그렇죠. 이거는 하나이고 이건 둘이기. 근데 여기에 하나가 보여요? 여기에 둘이라는 게 보여요? 그냥 책이 있는 것만 보이죠? 컵이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치 원의 이데아처럼 이 구체적인 칠판에 그려진 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의 이데아를 떠올리는 것처럼 수는 바로 이데아를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이데아를 볼 수 있는 지성의 능력을 훈련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라는 것이 붙어 있나요? 아니죠. 그래 안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되게 됩니다. 이게 수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수와 계산이 수호자의 어떤 훈련에 있어서 첫 번째 어떤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초등학교에서의 어떤 산수, 요즘도 산수라고 그러나요? 수학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것도 이런 보편적인 알고 가기 위한 토대로서의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를 빨리 하고 뭐 구구단을 빨리 외우고 뭐 이게 중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기하학입니다. 기하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있는 것에 대한 알을 위한 것이지 어느 때인가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는 것에 대한 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아까 이 칠판에 원을 그렸죠? 이 원하고 아까 제가 그렸던 원하고 같은 원일까요? 다른 원일까요? 다르죠. 칠판에서 다르게 그렸잖아요. 옆에 또 하나 그려볼까요? 다른 원이죠? 그런데 실제 원의 이데아는 어때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원에 대해서 눈에 기억해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런 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 생성되었다가 소멸하는 것. 제가 그렸다가 다시 지우는 이런 원이 아니고 언제나 있는 것에 대한 알이 바로 에피스템이에요. 그것을 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하학이 그런 훌륭한 훈련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 히랍의 문명은요 그렇게 오래된 문명이 아닙니다. 비교하면 이집트의 문명이 훨씬 오래됐어요. 신화를 연구하는 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좀 그 생각을 하고, 자, 이집트는 나일강이 항상 해마다 범람을 하면서 그 범람된 그 물이 빠지면서 이제 옥토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지어서 이제 문명이 이제 지속이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해마다 농사질 수 있는 땅이 다 달라요. 똑같이 똑같이 빠져가지고 똑같은 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측량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어요. 측량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시나요? 직각삼각형이 있어가지고 A, B, C 하면 뭐죠?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피타고라스 정리죠. 근데 고대 이집트의 어떤 그 상형 문자나 이런 문서들을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이게 A가 1이고 B가 1이면 이게 1.414 이렇게 돼요. 우리는 이제 수학에서 루트 2라고 얘기를 하죠. 또는 A가 3이고 B가 4면은 이게 C가 5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1.414, 뭐 3, 4, 5, 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소수점의 숫자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죠? 실질적으로 측량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C제곱은 A 플러스 B제곱은 뭐냐면 1의 2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이런 건 뭐죠? 제가 칠판에 그리는 작은 원, 큰 원, 두꺼운 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인들의 암은 뭐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부분적인 알만을 가졌던 거예요. 이집트의 측량술. 고대 히랍의 계약은 뭐예요? 보편적인 암. 우리가 이집트의 측량술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고대 히랍의 계약, 유클리드 계약은 지금도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보편적인 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학교 교육은 이집트의 측량술과 고대 히랍의 유클리드 계약 중에서 어떤 걸 가르치고 있죠? 입신호 가르치는 측량술을 가르치잖아요. 당장 써먹을 거, 기업에서 써먹을 거, 돈 벌 거. 네?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왜 플라톤은 보편적인 암을 주장하는가? 실제 유럽의 교육제도는 이 플라톤의 세상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교육학자들의 이제 연구 분야가 되겠죠. 자, 기하학 이유는 뭘까? 천문학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현대 과학의, 현대 문명의 천문학과 이때 천문학은 다릅니다. 현대의 천문학은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관측에 의한 학문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이전에는 이 소크라테스의 표현에 의하면 이성과 추론적 사고에 의한 학문이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의 우주론에 대해서 여기 써놨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우주를 그려놨어요.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달 안쪽의 세계와 달 바깥에 태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행성이 돌고 있어요. 행성. 그 다음에 바깥에 여러 가지 천구들을 가정을 했어요. 아주 복잡한데 대략 이런 겁니다. 달 안쪽의 세계는 현상의 세계예요. 인간이 사는 세계. 변화, 생성 변하는 세계. 달 바깥의 세계는 신과 같은 천체들이 운행하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과 추론적 사고에 의해서 파악한 세계입니다. 이곳에 기반한 그 천동설의 우주관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이에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런 천동설의 우주관은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제 서양인들이 그 주류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있고 성경도 그런 천동설에 기반해서 쓰여진 책이죠. 자, 근데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은요 몇 가지만 관측하고 안 맞고 나머지 대부분 맞아요. 대표적인 것이 화성이 이게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갔다가 백을 해요. 그리고 다시 가요. 이거는 지금의 지동설에서는 설명이 되지만 그 천동설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외적인 사건들을 설명하는 옵션들을 넣기만 하면 다 설명이 됩니다. 자세한 얘기 생략하고.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가 뭐예요?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는 사고죠. 근데 혹시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왜 갈릴레오만 감옥으로 갔을까요? 실제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재판을 받았을까요? 코페르니쿠스를 왜 무죄했을까요? 코페르니쿠스 얘기가 황당해서 아무도 안 믿어서.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으로서 설명을 하면은 프톨레마이오스보다 설명이 더 안 돼요. 관측 결과가 너무나 안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코페르니쿠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똑같이 이 행성은 완벽한 원으로 운행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관측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관측하고 너무 어긋나니까 이거는 그래 그런 정도의 학설은 내가 받아들이지.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주류적인 사고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지구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자전을 하는지 아세요? 시속 1666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네? KTX보다 훨씬 빨리.
공전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시속 10만 킬로 이상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상상해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 얘기를 콧방귀를 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우리가 자전 공전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어? 그거를 해결한 사람이 갈릴레오 관설이에요. 그 설명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우주관, 이게 어떤 행성의 운행 궤도를 설명한 사람이 케플러예요. 케플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코페르니쿠스까지 가지고 있었던 행성은 완벽한 원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가정 의심합니다. 왜? 관측 결과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관측 결과 데이터에 기입된 새로운 어떤 관점, 그죠? 타원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다 천문학을 어떻게 바라봤죠? 이성과 추론적 사고에 의해 가지고, 물론 관측과 데이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성과 추론적 사고에 의해서 그런 우주관을 펼쳤던 거예요. 물론 케플러의 우주관도 이제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뉴턴의 물리학이 새롭게 다시 쓰여져 있는 것처럼. 하지만 바로 우리가 관측뿐만 아니라 관측 이면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법칙,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이성과 추론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자, 천문학 이후에 우리는 화성학을 배웁니다. 화성학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눈이 천문학에 맞춰 있듯이 귀는 화성적 운동에 맞춰 있다 정도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보시죠. 자, 우리 그 노자를 볼 때 음성상화라는 말이 있었어요. 동양에서는 음과 성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어떤 것을 음이라고 하죠? 이거를 비유를 해볼게요. 아까 원의 여러 가지 제가 칠판에 그리는 원 중에서 우리는 어떤 원의 이데아를 우리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 중에서 인간만이 음을 찾아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음은 눈에 보이는 건가요? 과연 귀에 들리는 건가요? 물론 당연히 귀에 들리지만 성과 다릅니다. 이 소리와 다릅니다. 이 음은. 마치 무수하게 많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중에서 그 이면의 어떤 이데아를 만나는 것처럼 수많은 소리 중에서 우리는 음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음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음들이 가지고 있는 조화, 화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소크라테스가 눈으로 보이는 천체 운동 이면에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무수히 우리 귀에 들리고 있는 이런 소리들 안에서의 그런 어떤 이데아, 조화,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한 거라고 지금 추론을 해요. 자, 그래서 음과 화성을 듣는 것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감각기관이 청력이 아니라 지성을 통해 듣는 그런 훈련이 바로 어떤 그 화성의 훈련이 아닐까 추론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변증술이에요. 이 변증술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증술적 탐구 방법만이 이런 식으로, 즉 가정들을 하나하나 폐기하고서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리 자체로 나아가는 이 변증술에 관련돼서는 아마 하나의 독자적인 어떤 탐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디알렉티케라는 원어를 번역한 말이 변증술인데, 혹시 그 칸트의 어떤 순수이성 비판에 보면은 변증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변증론은 이제 칸트가 기존의 철학들을 비판하는 과정,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신의 존재라든가 영혼의 불멸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주의 유한무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하면서 변증론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디알렉티케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헤겔의 변증법 들어보셨죠? 헤겔의 변증법도 디알렉티케입니다. 물론 이제 독일어이긴 하지만. 그러면 같은 말인데 소크라테스는 변증술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칸트는 변증론이라고 번역을 하고 헤겔은 변증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추론할 때는 마치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서 목표하는 곳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가정과 전제들을 하나하나 딛고서 원리 자체, 이데아를 만나는 과정을 설명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직접 이 가정과 전제를 딛고 원리 자체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마치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한 자에게 깨달음을 얘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에 태어나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을 보지 못한 자에게 눈을 설명할 수가 없죠. 장님에게 빨간색을 설명할 수가 없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직접 봐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훈련받지 않은 젊은이가 변증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변증술이 아니라 논쟁술이 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왜냐하면 변증술을 통해가지고 소크라테스는 타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아포이데아를 지적해주거든요. 근데 논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기려고 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몇 년 전에 어떤 프로에서 학생들을 데려다가 무슨 토론 배틀하는 프로를 하는 거 보는데 경악을 했어요. 어떻게 방송에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결국은 논쟁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그런 기술을 배우면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어쨌든 자 그래서 변증술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여전히 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원리 자체를 만나는 과정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마치 깨달은 자가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지성의 눈을 떠야지 변증술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그 결론을 얘기하면 보편적인 알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는 자가 바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익을 위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동양의 유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 사상과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수호자가 되는 과정의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교육 과정을 얘기하면서 서두에 유바에서는 15세까지 수학을 가르치고 15세 이후에는 대학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대학이 무슨 뜻일까요? 대학과 수학이 있으면 왜냐하면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대인은 노심, 마음을 쓰고 소인은 노력, 힘을 쓴다고 얘기했어요. 대인이 치자이고 소인은 치여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대학은 지금 그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수호자가 되는 거죠. 통치자가 되는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수학은 뭐죠? 플라톤이 얘기했던 보편적 교육으로서의 시도와 치유 같은 것이 수학입니다. 자, 이곳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언어의 기본이고요. 그리고 예기의 한편인데 이제 송나라에 와가지고 중요한 저작으로 뽑아낸 그 대학이라는 편명에서 기원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대학은 또한 영어의 번역어이기도 합니다. 뭐의 번역어죠? 유니버시티 번역어예요. 유니버시티는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우니베르살리스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스라는 말도 있죠. 이게 뭐죠?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양인들에게 유니버시티는 뭐예요? 보편을 공부하고 우주 전체를 공부하는 게 유니버시티. 바로 플라톤의 전통과 이어지는 겁니다. 플라톤에게는 수호자는 무엇을 알아야 되죠? 부분적인 기준이 아니고 보편적인 알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유니버시티의 전통이 플라톤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면은, 자, 대학의 전통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한 20% 정도가 대학을 갔다고 해요. 그때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았죠. 지금 얼마나 가죠? 거의 80% 이상, 90%가 대학을 갑니다.
그 대학은 무엇이 말하는 거예요? 자, 사서 중에 하나인 대학의 내용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신민하고 제 지어지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맹자의 성서를 설명하면서 이 지어지선을 인용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유학에서는 이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맹자는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선. 그리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쓴 것이 사단입니다. 칠지심, 수호지심, 사행지심, 십이지심. 그리고 중후에서는 그거를 천명에 의한 인간의 본성, 성으로 얘기합니다. 대학에서는 이것을 명덕이라고 얘기해요. 밝은 덕. 이 밝은 덕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명덕을 밝힘으로써 백성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나의 덕을 밝히고 사는데 왜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것이 유가가 가지고 있는 공명 사상이에요. 공명 이론. 자, 나에게도 밝은 덕이 있고 너에게도 밝은 덕이 있고 너에게도 밝은 덕이 있어요. 공감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덕을 밝히면 밝힐수록 내가 내 덕을 밝히면 밝힐수록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도 그 덕이 공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제가 과학 시간에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소리급세 아시죠?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는데, 한쪽을 치면은 멀리 있는 곳이 같은 파장을 만나가지고 같이 울립니다. 그렇죠? 내가 내 명덕을 밝힌다고 해가지고 개가 밝아지진 않아요. 네? 내가 명덕을 밝힌다고 해가지고 소가 밝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보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전제 속에서는 내가 명덕을 밝힘으로써 타자의 덕도 밝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지선을 통해 거죠. 이게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사상입니다. 자, 근데 명명덕과 신민과 지어지선은 설명을 통해서는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은 어떤 것이죠? 하나의 삶입니다. 내가 어떻게 명덕을 밝히죠? 지어지선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죠? 내가 의도하든 이루어지지 않든지 간에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인의 삶, 치자의 삶, 노심, 또는 플라톤의 언어에 의하면 지혜에 인도되는, 지혜를 사랑하는, 배움을 증오하는 철학자로서의 삶,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플라톤이 정체사상과 교육사상, 그것이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